자, 그러면 이제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 미추진 기획의 사건의 명칭과 가에 들어갈 말 쓰시오. 이 미추진 이해에 해당하는 내용 두 가지를 쓰고 그에 따라 발생하게 된 정치 패등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는 이제 그 숙종부터 해갖고 천하의 대단이 편정되고 군신의 안정이 찾게 되었다. 하지만 그 뒤로 반란에 동조했던 장수들에게 하북 동북의 땅을 쪼개어 나눠주면서 하근을 키우게 되었다 했는데, 여기 기획이 빠졌죠? 천하의 대련이 기획이에요. 쓰고 그 밑에 동북의 땅인데 오타 좀 있고 고쳐주시고요. 자, 그러면 숙종 시기부터 천하의 대련이 평정되고 군신이 안정될 때, 이건 천하의 대련은 뭘 뜻할까요? 예, 이거는 당나라 현종 때 일어난 안사의 난을 의미하죠. 안사의 난. 안력산과 사사명의 난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평정하고 나서 절도사들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이들을 없애지 않고 그 항복한 절도사에게 땅을 다시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게 하근이 됐는데, 자, 이들은 멋대로 뭐냐면 관리 임명하고 부세도 거두고 모병방시고 충당된 군사도 거뒀는데, 이들을 이제 가를 뭐라고 하냐라는 건데, 요게 가를 들어갈 것은 절도사라고 이제 절도사, 반칙 지지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절도사는 순지라고 또 한다. 그래서 그 절도사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하북 삼진처럼 당나라에 저항하는 사람들 반칙 지지라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강남에도 절도사가 있죠. 이 강남의 절도사들은 되게 수응해요. 당나라에 충성을 맹세하고, 이들을 순지라고 하죠. 이 두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이제 보시죠. 그래서 당나라는 이 반칙 지지를 그 통치 체제 안에 끌어들일 노력을 했는데,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이 반칙 지지를 순지화시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에 걸쳐갖고 이 순지화 정책들을 했는데, 첫 번째 시기는 실패했어.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모든 그 하북삼진들을 다 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고, 이에 반해서 두 번째 이제 이 순지화 작업은 성공했죠. 예, 그래갖고 이때 이제 하나를 패고 하나를 또 손을 잡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성공해서 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화주문이라고 하죠. 예, 이때 이제 순지화에 이제 뭐냐면 그 성공했던 이유를 이제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 순지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로 이제 뭐냐면 강군과 신체군 같은 것들 강화시켰죠. 그래갖고 신체군을, 그래서 중앙군이었던 신체군을 육성했다. 그래서 다세나 정봉이라는 것은 이제 지방에서 그 남는 잉여 자원들을 중앙에 올리는 게 있거든요. 진봉이라고 해요. 진봉. 근데 이 진봉을 바탕으로 해서 다세를 바탕으로 해서 신체권을 강화시켜 나갔고요. 그 다음에 한간을 강구로 파견해서 지방군을 통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해부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 절도사가 이제 통치하는 중앙 도시가 있어. 중앙주. 보통 이제 그 뭐냐면 중앙에 있었던 그 절도대 중심 그 주에서 올리는 상공이 있어요. 중앙에 올리는 세금을 예전에 면제를 해주는데, 이걸 철회하고 재정권을 다 회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절도사의 변진병력 통수권 부분적으로 박탈하고 이런 등등 해가지고 이제 순지화가 나름대로 성공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정치적 패단은 뭐냐? 자, 정도사들이 진공을 납부하죠. 근데 이 진공을 납부할 때 진공이 아니라 진봉이네. 답안 좀 고치세요. 자, 이 진봉을 납부할 때 그 진봉을 납는 자금을 자연스럽게 납부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짜가지고 납부를 해요. 황제나 한관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이제 병사들에게 줬던 돈을, 월급을 깎아가지고 돈을 주지 않고 납부하는 바람에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켜 농민들에게 뜯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국지에서 농민과 어떤 병사의 반란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강군과 신체군을 누가 장악하죠? 한관들이 장악하면서 군사권을 장악하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황제까지도 바꿔치는 그런 형상들이 일어나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해요? 문생천자라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한관들이 황제가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그런 것도 이제 빈발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한관대 요구에 따라 진봉이 확대되고, 문관절도사 임명인데, 이들은 이제 잠깐
가기 때문에 중화를 다시 봤을 때 지방에 맺은 삽작관계를 이용해서 분당을 맺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후의 당 같은 것들이 형성되죠. 예,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나왔다. 이런 것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 관련된 문제 볼게요. 12번. 자, 이 12번 관련된 문제도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그 기출문제 분석 게시판에 들어가서 한번 보죠. 아마 동의단 그 문제 낸 사람들이 낸 것 같은데, 출제 부분이 당나라 군사제도에 관심 있는 분이 내신 것 같아요. 몇 번 문제냐면요, 여기 전공의 5번 문제, 부병제 학기제 있죠? 학기제. 자, 5번 문제 볼게요. 자, 가에 들어갈 제도의 명칭을 쓰고 밑줄진 기획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나타난 밑줄진 니은에 해당하는 군사제도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요거 이제 부분은 이제 신당서에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요거는 번역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제가 아는 분한테 맡겼는데, 그래도 잘 하셨어요. 신당서 그 내용까지 다 찾아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봤는데, 그 가에 들어가는 부병이에요. 부병.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부병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제 그 절충부에서 뽑아서 이렇게 이제 선발하는 제도죠. 근데 당나라 중기 때부터 이 부병제가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안적인 제도들이 등장을 했는데, 근데 보면 여기에서 되게 이제 그 부병의 문제점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놨고, 되게 이제 부병을 대처하기 위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새로운 가도기적인 어떤 제도가 등장해요. 중앙군, 지방군, 변경 방위 측면에서 보는데, 이 문제는 이제 중앙군과 관련된 거야. 중앙군을 위사라고 하죠. 원래는 부병제에서는 이제 돌아가면서 중앙에 올라가서 그 장안에 올라가서 이제 수도 경비를 하게 되는데, 이 부병제가 붕괴되니까 그렇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따로 이제 당나라 조정은 장렬의 건의를 받아가서 12만 명의 학기병을 모집을 했어요. 이 학기병은 부병제와 모병제를 절충한 건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부병 중에 좀 가난한 자지만 건장한 농민들을 선발해서 이들에게 일정한 기간에 군역의 의무를 짊어지게 해요. 그 대신에 군대에 간 대신에 모든 세금을 다 면제해줘. 그러면 모병제와 부병제를 혼합한 거죠. 왜냐하면 부병제에서는 약간 세금을 면제해주면 세금 낼 건 다 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세금을 다 면제해준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군대 가는 동안에 그 여러 가지 세금들을 다 집안에 있는 세금들 다 면제해준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예. 이게 이제 가도기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학기제, 학기병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요게 들어갈 말을 니은에 들어갈 말을 이걸 모병제라고 쓰신 분이 있어. 일제 군사를 모집해 수기한다. 근데 이거 틀려요. 왜냐면 여기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군사제도 명칭이라고 썼죠. 명칭. 모병제는 군사의 명칭이 아니에요. 이거는 운영 방법이지. 예. 그래서 이건 틀리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모병 학기제 쓰신 분 거의 99% 없어요. 99% 없고 한두 명 쓰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임명 게시판에. 그것도 자기 뭐 대학교 교수님이 논문 도와주다가 우연찮게 알았던 거지, 이걸 뭐 제대로 알고 쓰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드는 풍문을 쓴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요걸 가지고 뭐 한 문제 나왔다고 해서,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들만 나오나 해가지고 뭐 각종 논문도 다 찾아서 공부하시면 안 된다 그거죠. 예. 그래서, 학기병 나왔으니까 일단 다음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공부하되, 이거 하나 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어려운 책까지 공부할 필요 없어. 몇 번 말했지만 이런 문제는 뭐죠? 그냥 틀려주면 돼요. 그냥 이런 건 당락의 전혀 변별력이 없는 문제야. 그러면 이제 옆으로 좀 봐서 중앙군뿐만 아니라 지방군도 그렇고 변경 방위군도 무너지게 되죠. 그럼 지방군은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냐면 이때 이제 단련병이라는 게 있어. 단련병. 이건 지방 경비로 운영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토착 지역의 분홍 내 건전한 자재들을 뽑아서 농한기 때 군사훈련시키고 치안과 경비를 담당하는 건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항토 예비군 정도 이런 병들이야. 그리고 이제 그 뭐냐면 변경을 지키는 부대가 있죠.
그래서 이 변경을 부대는 지키는 어떻게 지키냐면 이민족을 뽑아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민족을 뽑아서 썼긴 썼는데 이걸 학대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긴 절도사들이죠. 절도사에게 이제 군대를 모집하게 해서 변경을 방해를 시켰는데 이게 안사의 난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 자, 그래갖고 이제 당나라의 병제에 관련된 부분을 봤어요. 이거는 이제 부병제에서 모병제 넘어갈 때 가도기 병제의 특징들을 이제 물어봤거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죠. 13번 문제가 아니라 유목국가, 정보광조부터 해서 특징들을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유목민족들 변천과정, 시대수 나열된 것도 있는데, 잠깐 이제 698페이지에 보면 유목민족의 변천과정을 제가 이제 시대별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갖고 이제 건윤종이 있고, 홍노가 있고, 선비족, 돌골, 위구도, 이렇게 쭉 있죠? 이 시대 분포도를 좀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이제 정리한 거 보면, 먼저 볼 게 뭘까요? 스키타이죠. 스키타이. 스키타이는 2단계 유목민족들이에요. 그래서 기원전 8세기 때 등장했던 민족들인데 이들은 초원길을 중심에 중개몰하면서 활동했던 민족이었고요. 이거 스키타이족 같은 경우에는 청동기 문화가 발달됐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 스키타이의 청동기 문화는 주변의 인도, 홍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마술 있죠. 기마술. 이 기마를 전법을 처음으로 구사했던 민족도 이 스키타이 민족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족은 이제 어떤 민족이냐면 BC 3세기에서 AD 2세기 때 출현된 홍노족이죠. 예. 홍노는 홍소는 노비 같은 놈들이라는 뜻인데 자기들이 그렇게 홍노족이라고 부른 건 아니죠. 중국 애들 갖다 붙인 거고 이 홍노족은 다민족 연합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홍노족 안에. 그래갖고 이제 홍노족 때 제일 전성기 때는 언제예요? 한나라 초기 때 무둔서울 때죠. 무둔서울은 한나라 고조를 공격해서 한때 항복을 시켰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제 홍노족도 한무제의 공격을 받고 쇠퇴하다가 전한말기 때 동홍로와 서홍로가 분열되고 후한말기 때는 남홍로와 북홍로가 분열되죠. 그래서 남홍로는 밑으로 내려오고 북홍로는 저쪽 서진을 해가지고 나중에 중국 서양 역사에서는 훈족으로 등장했던 민족이고 그 후에는 이제 역사상 없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했던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선비족이에요. 선비족은 AD 2세기 때부터 이제 형성됐던 민족인데 AD 2세기 때 잠시 단석계에서 통일되고 형성됐다가 또 일부가 또 내려와서 여러 왕국들을 세우죠. 그래서 선비족이 5개의 부족도 있죠. 그 중에 북위를 세웠던 민족이 선비족의 특발부죠. 예, 그래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유연이야. 유연은 4세기 AD 5세기 때 출현했던 민족이죠. 예. 근데 이 유연은 진짜 재수가 없었어. 왜 재수가 없냐? 자기가 이제 세워질 때 유연 왕국을 만들 때 남쪽에 누가 있었죠? 북위가 있었어요. 북위는 누가 세운 왕조예요? 선비족이 세운 왕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유목제국 때 성격을 알아요. 그래서 유연은 이 북위 때문에 크게 성장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있고 유연 다음에 등장했던 민족이 이제 6세기, 7세기 넘어갈 때 등장했던 민족이 어떤 민족? 돌골이죠. 투르크 계통의. 그 다음에 위구르 계통의 민족이고 이런 이제 변화를 겪게 된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니은, 기읒, 리을, 디귿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이것도 유목민족들인데 자, 이들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들은 이제 어떤 민족들이냐면 오아시스 정주민대 생업은 농업이지만 쭉 있고 구당서에선 이들이 아들이 낳으면 입안에 꿀을 넣어주고 손바닥에 풀을 지어주고 커서 입은 늘 달콤한 말로 하고 소는 접착제처럼 돈이 달라붙기를 기원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와 관련된 소고도인과 관련되는. 예, 그래서 구당서에 있는 내용인데 요것도 이제 동계에 보면 주에 잠깐 언급되어 있어요. 소고도인. 예. 자, 이 소고도인은 이란 계통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쪽 계통의 이란 계통의 민족이고 이들은 이제 상업을 상당히 능했던 상당히 뛰어났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중국 측 기록에 보면 호상, 서호, 상호, 소특이라고 이제 불렸던 민족들이 소고도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1번을 보면 중국에서 서상호 등으로 불렸다. 맞죠? 예.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몽골 문자 등이 모델이 된 문자를 만들었다. 예.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서고대인 같은 게 독자적 문자를 만드는데 이 문자들은 나중 위구르 문자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이 위구르 문자들은 나중에 이제 그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몽골 문자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요때 몽골 문자는 좀 주의할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나라 시대 때 파스파 문자가 아니에요. 이 파스파 문자는 잠깐 만들었다가 지금 사화가 된 거고 쓰이지 않고 지금 쓰고 있는 몽골 문자는 언제 만들었냐면 16세기 때 만들어졌어. 16세기 때 그 만들어진 몽골 문자가 만들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세요. 파스파 문자가 아니라 뒤에 이제 16세기 때 만들어진 문자고요. 그 몽골 문자에 영향을 받은 게 뭐냐면 만주 문자예요. 예. 그래서 그 동북아시아의 유목민족, 수족민족들에게 큰 영향을 줬다. 위구르 문자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투르크계 유목왕국들에게 관리 또는 사실을 준용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투르크계 유목국가는 돌골, 위구르 이런 것들인데 이 돌골 위구르에 들어가서 이제 뭐냐면 그 관료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이란 계통의 민족이기 때문에 조로아스교도 있었지만 또 뭐가 많이 믿죠? 마니교도 믿었어요. 예, 조로아스교, 마니교도 믿었고 그리고 그것도 위구르인한테 전달됐죠. 위구르인들도 그 뭐냐면 조로아스교, 마니교를 많이 믿었어요. 근데 지금 위구르인들은 이제 이슬람교를 믿는데 그거는 이제 그 후의 문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위구르 상인들에 이어서 중앙아시아, 유라시아, 동서교를 장악했다. 아니죠. 먼저 그 어떤 계통 소고도인이 5세기에서 9세기까지의 통상론을 장악했어요. 실코드. 그리고 나중에 그 9세기 이후에 위구르인들에게 넘겨준 거야. 그래서 소고도인들이 먼저 번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위구르인들에게 이제 영향을 줬다. 이어받았다는 거죠. 지금 소고도 민족은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진 민족이죠. 나중에 위구르 민족에 통합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선호 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틀렸어요. 5번. 이 소고도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없는데 그냥 낸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문제죠. 이 부분은. 자, 그 맞춘 분들이 뭐 알고 맞춘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대충 그냥 객관식 문제니까 때려 맞힌 건데 예, 그렇게 변별력이 있는 문제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이제 3번 보자. 3번 정보광조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정보광조를 제시한 개념을 제시한 사람 누구예요? 비트포게이죠. 그래서 비트포게는 중국의 왕조를 정보광조와 무슨 왕조 나눴어요? 정역조 왕조 나눴고, 그래서 이 정역조 왕조는 한족이 이제 건국한 진, 한, 당 명에 속하고, 정보광조는 이제 그 뭐냐면 요, 금, 청 이렇게 이제 해당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정보광조 연구하면서 어느 나라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냐면 요 나라를 연구했어. 그래서 요 나라를 연구하면서 요 나라의 정치 체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문화 병영론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죠. 그래서 이 문화 병영론의 개념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통계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시면 돼요. 문화 병영론은 우리가 이제 사회문화 시간에 배운 문화 적변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족의 문화가 유목민족의 문화를 완전히 통합했다. 동화론이 대세였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문화병 양쪽의 문화가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지속적 영향을 받으면서 A 문화도 아니고 B 문화도 아닌 제3의 문화가 형성됐다는 거야. 이게 문화병의 주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뭐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니고 있는 여러 민족 집단이 계속해요. 직접적으로 상호 접촉할 때 여러 가지 형상을 포괄하는 말하는으로써 상호 접촉의 결과 한쪽 또는 쌍방의 원래 문화 형태의 변화가 나타난 거. 그래서 정보광조들이 중국의 문화에 흡수하는 게 아니라 흡수된 게 아니라 각 문화가 접촉하여 번영돼서 제3의 문화가 등장했다. 그걸 이제 요 나라의 문화에서 찾아갖고 썼죠. 그래갖고 거란의 어떤 문자, 그 다음에 이중정치체제, 군사제도, 관례 선인제, 요삼체 이런 것들은 다 문화병의 한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금단은 거의 안 나와요. 대부분 뭐가 나왔죠? 정보광조에 요가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요에 집중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뭐냐면 흡수 통합이 될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이 비트포게이고요. 자, 그 다음에 3-2번 보면 이제 최초의 정보광조인 요의 중국집의 특징을 행정체제와 문화면에서 각각 60자 이내에 쓰시오. 그래서 이제 행정체제는 이제 요 나라는 이중적인 행정체제를 유지했죠. 남면관제와 북면관제를 중심으로 한 이중적인 정치체제를 실시했고,
요 부분은 이제 그 내용, 교과서에 있는 통독 내용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화 면에서 볼 때, 그 예전에 나왔지만, 요 나라는 자기 민족을,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받아들였어요? 불교 문화를 받아들였죠. 근데 오히려 나중에 불교에 통합이 되죠. 예, 이런 것들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볼게요. 4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원나라. 네. 원나라는 예전에 벌써 시험 문제 안 나왔다가 최근에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해두세요. 원나라 부분은 몽골족과 관련된 부분은. 자, 보기의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몽골 제국 인부는 교조의 발생. 발생이 아니라 이게 잘못된 거죠. 발행이죠. 예, 좀 곤쳐 주세요. 발행. 그 다음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역참제 설치. 그 다음에 칼라코놈에서 국도전환. 칼라코놈은 이제 대도 이전에 수도예요. 원래 보통 유목민족도 수도가 없죠. 옮겨 다니니까. 근데 이제 칼라코놈이라는 곳에 이제 수도를 정했다. 자, 누굴까요? 오고타이 칸이죠. 그래서 오고타이 칸의 업적을 물어봐요. 예. 그래서 이 오고타이 칸에 대한 업적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5번 문제 볼게요. 5번에 동서교조와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동서교조는 이제 주로 이제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에 각각의 뭐가 교육이 되고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했는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좀 보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초원길, 그 다음에 바닷길, 그 다음에 비단길. 이렇게 있고, 초원길, 바닷길, 비단길에서 각각 무엇이 교류가 됐는가. 요 내용들 쓰시면 돼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교과서나 통론에 있으니까 갖다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좀 보면 가와 많은 동서교역로를 이용한 여행이다. 이 중에 동서 왕복 여정 모두 바닷길에 관련이 없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그 가는 뭐냐면 이제 후한서에 있는 내용인데, 후한서에 보면 로마 황제였던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상아, 꽃불소, 뼈, 바다거북 같은 등뼈들을 황제에 바쳤다. 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안토니우스 피우스는 누구냐? 이제 두 가지 서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보통 안돈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서 안토니우스는 네 번째 황제 있죠. 오연제 안토니우스 피우스가 있어.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는 안토니우스 피우스다. 얘기도 있고, 두 번째는 안토니우스는 뭐냐면 마르크스 아울레리우스 황제다.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오연제들은 되게 양자를 통해서 세습이 되거든요. 그때 양자가 됐을 때 성도 물려받아. 야, 안토니우스라는 성이야. 그래서 요때 안도는 안토니오 피우스가 아니라 마르크스 아울레리우스 황제라는 설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되게 이제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교과서에 보면 마르크스 아울레리우스 돼 있거든요. 그냥 마르크스 아울레리우스 쓰세요. 그냥 요거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 상하나 꽃불수표나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바다거북 등뼈는 노마의 산지가 아니죠. 노마의 산물. 다 동남아시아 쪽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진짜 노마 황제가 와가지고 갖다 바친 것보다는 그 동남아시아 상인들이 노마 황제 이름을 팔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노마도 정신이 없지 거기 뭐 중국까지 어떻게 사신을 파견해가지고 보내. 예. 그 당시 교통도가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에 파견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이랬는데 하여튼 이렇게 있고, 이러면 이거는 뭐야? 바닷길과 관련된 거죠? 바닷길. 자, 그 다음에 나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프랑스 왕 누이 9세의 명을 받은 루브르는 1254년에 몽골 제국의 수도 칼라코를 방문하고 몽케칸을 만난 뒤에 귀국해서 이제 몽골의 정세와 지리, 풍습, 언어, 종교 등을 자세히 기록한 루브르 여행기를 썼다. 맞죠? 그래서 루브르 여행기인데, 자, 루브르키 여행기인데, 자, 이 루브르 여행기에 썼던 이 루브르는 그 당시 이제 키차코 왕국의 사라이를 떠나서 칼라코롬으로 돌아와서 바닷길이 아닌 초원길을 이용했으니까 둘 다 초원길로 간 거야. 중국에 갈 때나 올 때나 돌아올 때나. 자, 그래서 이제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초원길에 해당했던 아니죠. 바닷길이.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는 신라의 승리 회처는 인도에 가서 10년 동안 불교 성지를 순례하고, 그 다음에 오촌추에 방문한 뒤 당나라에 가서 역경 사업에 심서서 왕호 천추국조를 썼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왕호 천추국조인데 이 사람은 인도 갔을 때는 어떤 길로 갔죠? 바닷길로 갔어요. 근데 중국 돌아올 때는 비닷길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바닷길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왕호 천추국조는 꼭 외워두세요. 유명한 책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을 보면요. 동진의 승려 버퍼는 인도로 가서 불교 유적을 둘러보고 날란다선 유명하죠? 거기에서 이제 불경을 구한 뒤에 13년 만에 귀국하여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인도 여행기인 불국기를 썼다.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제 경로를 보면요. 처음에 이 사람이 이제 인도 갈 때는 어떤 길을 이용했냐면 비단길을 이용했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바닷길을 이용했어요. 예. 그 바닷길과 관련돼 있죠. 그 다음에 많은 예수의 속의 마테오 리치는 1601년부터 10년간 베이지에 머물면서 천주시와 기약 원본 등을 출간하여 서양의 천문학과 역법 등을 지리학 등을 소개했다. 자, 맞죠? 이 사람은 바닷길로 갔어요. 바닷길. 예. 근데 유럽 돌아올 때는 어떻게 갔을까? 유럽 못 돌아왔죠? 이 사람 여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닷길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관련이 없는 내용이니까 2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그 사람이 썼던 뭐 불국기나 왕후천주 국장이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하고 누구 여행기나 이런 것도 이제 이런 정도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3번을 볼게요. 3번. 3번은 16년 문제인데 이거는 상당히 뭐냐면 쉽죠. 너무 쉬워. 이건 완전히 중학교 수준의 문제밖에 안 되는데 잠깐만요. 되네. 자, 3번은 이제 보면 지원 14년에 천주에서 기획을 설치했다. 선방에 나갈 때 들어올 때 반드시 행성지를 기록하고 교육 물품을 조사했다 등등 있는데 저 기획에 들어갈 것은 뭘까요? 시박사죠. 시박사. 자, 시박사라는 것은 원나라 때 처음 설치한 건 아니고요. 당나라 때 처음 개설한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송나라, 원, 명나라 때까지 남해 무역을 관장하는 관청이죠. 그래서 이제 주로 남방, 강조, 치안조, 윈조, 민조 이런 데에 설치됐고요. 주로 이제 업무는 뭐냐면 무역세 징수라든지 무역품 판매와 과정의 교부, 외국 선박의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뭐냐 수도인 대도를 중심으로 심리마다 설치된 뭐로써 말과 음식을 제공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카르피니, 누브르크 같은 선교사들이 들고 이 시설 이용하여 제국 여행할 수 있었다. 자, 이건 뭘까요? 니은에 들어갈 것은 역참이죠? 또 참지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이제 역참제도는 징기스칸이 처음 만들어진 후에 오고타이칸테 칼라코놈 중심에 정비됐어요. 그래서, 이 역참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관리나 이런 것들, 등 공무위원회 여행과 물자 소송하고, 그리고 공문서 전달, 이런 것들을 이제 했죠. 잠깐, 오타가 있네. 사전이 아니라 사절. 그 역참의 역할에서 사절이란 말, 고치시고요. 예. 그래서 역참을 이용한 사람은 대칸이 발행한 패자가 있어요. 패자를 지참했고, 이걸 보여주면, 하는데, 요 패자는 우리말로 이제 뭐라고 해? 마패라고 하죠, 마패. 그래서 우리나라 역참제도 있죠. 조선시대 역참제도는, 누구의 영향을 받는? 몽골 제국의 영향을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유의 역참제도가 있었는데, 워낙 간섭기 때, 육사를 이용하는 내용 중에, 육사 이행 중에 역참제도를 몽골식으로 바꾸는 내용이 있어요. 왜 바꾸려고 했겠어요? 몽골이 홀쭉 우리나라를 통치하게 한 거죠. 자, 이것이 조선시대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명청시대 때 이제 사회경제를 볼게요. 자, 다음은 14세기 이후에 아시아 정세에 대한 글이다. 명조가 가를 위해서 시행한 중앙관제의 변화상을 쓰고 나의 정치적 종교적 지배자의 성격을 나타낸 제도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주원장이 이제 명나라를 세우고 나서 그 당시 황제 독재 체제를 강화했죠.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온 뭐가요? 호용의 난을 계기로 해서 그 당시 재상제도를 폐지하고 육부를 황제의 직속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재상을 없애버린 거야. 중서성도 폐지시키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의 내용이 볼까요? 오스만 제국 강대화 발전을 이뤘다? 술탄 칼리프 제도. 이거 예전에 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 술탄과 칼리프가 따로 있었죠? 술탄은 정치적 지도자고, 칼리프는 종교적 지도자인데, 나중에 이제 오스만 제국 셀림 1세 때 맘루크 왕조를 멸망시키고 나서 거기에 카이로에 뭐냐면, 칼리프를, 예전에 칼리프의 자손을 찾아서 그로부터
칼리프의 지위를 뭐냐면 양도받았죠. 그래서 술탄 칼리프 재정일치적인 어떤 제도가 성립이 됐죠. 자, 그 다음 2번은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편에 여기 적어놨는데 너무 문제가 쉽기 때문에 그냥 보고 할게요. 자, 거기에 보면 다음은 영대 항제 권력에 관한 자료이다. 니은과 디귿에 들어갈 기구의 명칭을 쓰고 밑줄친 기획에 초래한 사건의 명칭을 쓰고 이로 인해서 항제 권력의 변화를 서술해 보시오. 일단 여기 보면 이제 나는 홍무 9년부터 해서 중서성을 설치된 쭉 있고 뭐 폐지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제 중성을 폐지하고 그 밑에 있는 이제 권한들 나눴죠. 그래갖고 이 당시 이제 뭘 폐지해? 중성 예하의 지방과 민정을 군정을 총괄하는 행중서성을 폐지했어. 그래서 그 명나라는 원나라를 계승한 국가이기 때문에 초창기 때 원나라의 어떤 조직들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이 행중서성이 너무 지방의 권한이 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폐지시킨 거야. 그래서 행중서성을 폐지시키고 대신에 이 권한을 나눴죠. 행정은 뭐가 담당해? 포정사사로 나눴고요.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중앙의 권력도 이제 군사권도 나눴죠. 그래서 한 명의 대도독부를 두는 게 아니라 권한을 나눠서 5개 부대를 나눴어. 그래서 요거를 5군 도독부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무제는 송나라 태조 비슷해요. 그래서 권력을 한 곳이나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 집중시킨 게 아니라 분산을 시켜. 그래서 상호 견자 이렇게 뭐냐면 견제를 시키죠. 분리를 시키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승상제도도 폐지시켰죠. 그래서 승상제도가 폐지시킨 때 그 난이 무슨 계기가 뭐예요? 호용의 옥이죠. 호용은 그 당시 건국 공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원나라 이제 명나라 태조 홍무제를 이제 건국할 때 많은 도움을 줬는데 이 홍무제가 상당히 뭐냐면 의심이 많아 사람이. 그리고 항상 그렇잖아요. 그 뭐냐면 토사구팽이란 말 있죠? 예. 그래갖고 토끼 사냥이 끝나면 그 당시 개들 사냥개를 잡아먹는다고 대개 보면 나라 건국 초기 때 도와줬던 사람은 뭐야? 나중에는 천해. 그래갖고 그 권력을 잡는 데는 같이 할 수 있어도 권력을 맡기는 데는 같이 할 수 없어. 이게 이제 왕조국가의 특징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야? 죽게 돼요. 그때 이제 호용이 그 당시 이제 뭐냐면 몽골족과 왜군과 일본과 친하다 해갖고 연계돼서 반란을 일으킨다 해서 이걸 일종 조작 사건 같은데 이걸 계기도 쳐내는데 그때 연관돼갖고 몇만 명이 죽으면 10,000명 이상 죽었다고요. 예. 그리고 후에 이제 남옥의 옥사가 해가지고 한 그 4만에서 5만 명 정도 이렇게 대규모 수청을 했죠. 그 이 사람은 또 특징이 예전에도 그 관련된 문제 나왔는데 한국사에서 툭하면 뭐예요? 문자 가지고 씹어. 그래서 죽이고. 얘가 문자의 옥이라고 하죠. 그래서 청나라 때도 문자의 옥이 있었지만 명나라 때 문자의 옥이 있었어.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팔고문 같은 형태죠. 하도 죽이니까 그 신하들 와가지고 그러면 어떤 것들 써야 되냐 해갖고 딱 정해줬잖아. 과거 시험에. 이게 이제 팔고문의 원형이 됐던 것들인데 자 하여튼 항제권의 변화 보면 그 중서성 없애고 육불 항제 직송시켜 재상제도 폐지함으로써 모든 권력을 어디에 집중시켜요? 항제의 권력을 집중시켰다. 그래서 이제 명나라는 항제권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지금 특징이 있어요. 근데 항제권은 강한데 문제는 제도상 항제권은 강하지만 항제가 상당히 명나라 항제는 무능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강희제 그 명나라 때는 그 홍무제하고 영락제에는 볼 거 없어 진짜. 홍치제 정도? 나머지 다 무능해.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 의해서 좌우돼요? 매척과 한간에 의해서. 근데 이제 당나라와 달린 것은 당나라는 이제 그 항제권이 좀 약했죠. 그래서 군사권도 이제 그 뭐냐면 한간들 가지고 있고. 근데 명나라 때 한간들 특징이 뭐냐면 그 당대 신임했던 그 한간들도 그 황제가 죽으면 국번호 이제 천에 항제권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한간들이 이게 뭐냐면 항제의 등을 얻고 할 수 있어도 한간 자체가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항제가 신임을 받을 때만 권력이 주어진 거야.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3번 문제 해볼게요. 자, 3번은 정화의 대원전과 관련된 거 영락제 때 실시한 자, 이 항을 통해서 무역의 형태를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무엇이라고 하며 이 원정이 지닌 역사적 의의가 무엇인지 세주인에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 그 무역 형태가 뭐야? 조공무역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정화의 원정은 그 조공무역 확대시킨 거야. 공무역을. 예, 공무역을 확대시키게 한 거고 그리고 명나라는 전반적으로 사무역을 인정하지 않았죠.
오직 공무역만 인정했어요. 그래서 정화의 원종도 이 공무역 위주의 어떤 그 무역을 확대시키게 한 거고요. 자, 그다음 이 원정해진의 역사적 의의, 이건 뭐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쓰시면 되겠죠. 중국인들의 남해에 대한 지식이 확대되고 조공국의 증가로 대외적인 명나라의 위신이 강화되고, 그다음 중국인의 해외 진출을 촉진시키고 학교의 기원이 되고 등등등을 쭉 쓰시면 돼요. 서양보다 더 미리 상당히 앞서 있던 시기에 했고, 이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4번을 볼게요. 4번. 자, 4번은 이제 뭐냐면 중국의 해상무역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원래 역교동과 관련된 문제인데, 역교동 부분은 좀 제외하고 요거는 중국사 관련된 부분만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와 관련된 것은 이제 원나라 때 무역 정책과 관련된 거죠. 이분바투테 여행기에 이제 딱 보면, 그래서 이제 뭐 시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개방적인 이런 그 원나라의 무역 정책과 관련된 거고,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 나와 다 관련된 사료는, 나는 이제 그 명나라 초기 때 행했던 가반 무역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가반 무역은 일본이 외구, 정기 외구를 막기 위해서 명나라 해우체국이 실시했던 조공 무역의 형식이죠. 그래서 그 당시 경당사가 끊어진 후에 그 뭐냐면 오랫동안 중국과의 관계를 맺지 않았던 그 뭐 일본이 그때 가서 맺게 돼요. 그래서 나와는 그 당시 일본의 무르마치 3대 쇼군이었던 요시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시미스 때 남주와 북주를 통합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그 중국과 편지를 보내면서 조공 관계를 맺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조공 채권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보냈던 요시미스가 보낸 요시미스가 이제 명나라 황제에게 보낸 글인데, 요시미스는 좀 특징이 뭐냐, 일본사에서 이 사람은 보통 쇼군 또는 쇼군만 이제 만족해서 끝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청왕까지 되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대외적인 어떤 뭐냐면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과 예전에는 조공 관계만 맺었는데 이제 경당사 때는 조공 관계만 맺었는데, 이제 그거 넘어서 채권까지 맞아. 조공 채권까지. 그래서 그 당시 명나라 황제로부터 뭘 받냐면 일본 국왕이란 칭호를 받아요. 일본 국왕이란 채권까지 받게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기가 이제 청왕까지 되려고 했는데 막판에 되려고 하다가 뭐야? 죽게 돼요. 그래서 그 후에 황제들은 청왕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게 흐지부지 됐는데, 하여튼 그걸 계기 위해서 가반 무역이 이제 실시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가반 무역을 왜 그 당시 중국에 실시를 했을까요? 일본하고 원나라 그 당시 왜구를 담속하기 위한 거죠.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정기 왜구를 막기 위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바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가반 무역과 관련된 건데, 요거는 이제 왜 이런 상소가 올려갔냐면, 그 당시 명나라 중기 때요. 15세기 넘어가면, 그래서 명나라 때 중기 때 들어가면 남방에 이제 뭐가 들어와요? 왜구들이 등장하죠. 후기 왜구들이. 그 다음에 영파의 난인가? 영파의 난 같은 것들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 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굳이 명나라가 그들과 교역하게 있겠냐. 뭐 이런 상소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문제 풀어보죠. 자, 가에 반영된 중국 왕조의 무역 정책. 이거는 이제 개방 무역으로서 이제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그 시박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쓰시면 돼요. 원나라 뭐냐면 무역 정책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A의 나에 들어갈 그 반영된 중국 왕조의 무역 정책의 실시한 배경과 특징을 비교하고, 이런 A가 다에와 관련지어 논술을 하시오. 변화를. 자, A는 뭐와 관련된 걸로 쓰시면 되죠? 가방 무역을 실시한 배경들, 정기 외구 같은 것들 있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실시했던 걸 쓰시면 되고, 가방 무역이 왜 쇠퇴했는가?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났는가? 그걸 쓰시면 되겠죠. 일단은 계기가 됐던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영파의 난이죠. 1523년에 일어난 영파의 난인데, 이건 후대 좀 1487년이니까 뒤에 좀 일어난 거지만, 하여튼 그때 이제 영파의 난을 계기해가지고 이제 가방 무역이 일시 중단돼요. 나중에 복귀는 하지만, 그래갖고 그때 외구가 들끓기 시작해. 물론 외구에 들끓는 시점이 요때만 듣는 게 아니라 전후도 해갖고 들껐지만, 요때 이제 빈발하기 시작한 거죠. 요때 외구. 그러니까 16세기 때 기점으로 해갖고 영파에 나눠 전후해갖고 등장한 외구를 무슨 외구라고 하죠? 후기 외구라고 하죠. 예. 그래서 후기 외구가 중국의 강남 지역에 들끓게 되고, 이 후기 외구의 특징은 뭐냐면, 일본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외구도 되게 많아. 오히려 이런 위애들이 진해보다 더 많죠.
예, 이런 내용들 좀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가방 무역은 어떻게 끝났어요? 원래는 이제 오우치 씨가 이제 거기 독점했죠. 근데 오우치 씨가 나중에 전국시대 때 멸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방 무역이 중단됐다. 이런 것들. 그래서 가방 무역을 중심해갖고 이 내용들을 좀 쓰시면 돼요. 예, 이 변화 내용을. 그래서 시험 문제는 아마 가방 무역 관련돼서 좀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가판 무역. 예. 그래서 가판 무역은 일본과 명나라 간의 무역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 간의 무역을 다 통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유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만주족, 몽골족도 다 무슨 무역을 했어요? 가판 무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판을 주고 그 무역의 커터량을 정해갖고 무역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만 예외적으로 가판을 안 주고 자연스럽게 무역을 했어. 예외적으로. 근데 이제 보통 가판 무역은 주로 어디만 얘기하냐면 주로 세계에서는 일본하고 중국 간의 무역만 얘기하지만 실제로 중국과 여러 주변의 이민족에 가는 무역은 다 가판 무역 형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는 이제 명나라 시대 때에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 여러 사건들의 순서들 관련된 내용인데, 순서대로 보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니은 전난의 변이죠. 전난의 변은 그 2대 건무제 때 일어났죠. 그래갖고 이제 주변에 그 간신배들 쳐낸다 해갖고 일으켰는데 일종의 쿠데타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영락제 때 이제 그 뭐냐면 영락제가 이제 그걸 통해서 즉위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디귿 통옥본의 변이죠. 통옥본의 변은 왜 일어났어요? 그 당시 몽골족인 엑센이 득세를 하죠. 오일라트 부의 엑센이. 그러니까 이제 영종이 그 왕진의 건의를 받고 친정을 했어. 남들 다 말리는데 자기 친정을 한 거야. 그래서 원래는 선발대로 간 게 아니라 뒤에 후발대로 갔는데 이 엑센이 그 정보를 얻고 뭐냐면 후발대를 친 거죠.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 영종이 포로가 잡힌 사건이 통옥본의 변이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영종 죽이지 않았죠. 그걸 이제 잡아와서 고위 와서 이제 모셔두고 이제 협상을 한 거지. 그래서 그 당시 명나라 정부한테 우리가 돌려줄 테니까 항제를 돌려줄 테니까 돈을 내놔. 그냥 협상하다가 안 되니까 그 명나라 정부에서 뭐야? 그럼 너 그냥 항제 가져다 하면서 그냥 협상이 중단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몽골족들이 이도저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모셔둬봤자 뭐 필요 없으니까 죽이면 뭐 또 외교적 문제가 더 커지니까 돌려보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누가 왕이 됐냐면 그때 이제 잡혀있을 동안 영종의 동생이었던 경태제가 왕이 됐어. 그러면 황제가 됐는데 형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예매하죠, 그 관계가. 그러니까 이제 영종을 상황제로 모시고 유폐를 시켰어요, 실제로.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정치를 하는데 이 영종을 일단 좀 억울하지. 자기가 황제인데 뭐 잡혀갖고 돌아오니까 자기 동생이 이미 황제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자신의 측근 세력이었던 이영과 석형을 주도로 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경태자를 쫓아내버리죠. 새롭게 황제가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탈문의 변이라고 해요. 탈문의 변. 그래서 영종 같은 경우에는 연호가 두 개가 있어. 그래서 정통과 천수라는 연호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황제들은 일제 1호제를 실시하니까 보통 연호를 가지고 갖다 붙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연호가 아니라 뭐냐 영종이라는 이제 칭호에서 볼 수 있듯이 묘를 가지고 이제 왕을 얘기해요. 왜냐 두 개의 그 칭호가 있으니까.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경수의 변이죠. 경수의 변은 이제 왜 일어났냐면 세종시대 때인데, 세종 가경제 때인데, 그 당시 타타르족이었던 대학칸의 그 손자였던 아르단 칸이 그 중국을 침입해요. 그래서 1550년에 국경을 포위한 사건이 있어. 한 달 동안.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경수의 변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요 시기는 16세기 때는 어떤 그거냐면 북로남해가 이제 있었던 시대. 북로남해는 뭐야? 북쪽에는 몽고족, 남쪽에는 후비 외구의 외족들, 그 외놈들이 들끓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이 혼란했던 시대다.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니은, 디귿, 기읒, 니은이니까 답이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을 볼게요. 6번. 자, 6번도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제 이거 명나라 정치사와 관련된 것인데, 자, 가는 이제 그 밑줄친 내용 기획은 뭐냐면, 자, 한나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악인을 토벌하고 사직을 편하게 하소서. 이렇게 쭉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사건과 관련된 것은 정난의 변이에요. 이 정난의 변. 그래갖고 이제 정난의 변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1498년에 연합 주체가 그 당시 황제 주변의 간신배를 제거한다고 해서 일으킨 반란이잖아요.
그 원인이 됐던 게 뭐예요? 그 당시에 건무제가 뭐냐면 그 제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권을 뺏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들고 일어난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건무제 쳐내고 자기가 왕이가 됐던 그 사건인데, 자, 그 원인들 제후왕의 세력 약화 정책, 삭반 정책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자기가 막상 또 영락제가 왕이 되니까 제후도 가만히 놔뒀겠어요? 아니죠. 거꾸로 이제 건무제 정책 그대로 계승해서 또 쳐내. 그러니까 황제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꼭 황제가 어떤 황제든 간에 누군가 했어야 됐어. 그래서 이방원도 마찬가지죠. 정도전이 그 뭐냐면 왕자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사병들 쳐낸다니까 쿠데타 일으켜갖고 자기가 왕이 됐잖아. 근데 막상 왕이 되니까 이방원이 뭐야? 자기 반대편 정도전의 정책 그대로 계승했잖아. 그러니까 황제가 되고 왕이 되니까 이게 없애야 된다는 건 다 공감한 것 같아. 이거는요.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러면 수도를 왜 옮겼냐? 거기 이제 니은과 관련된 명의대방론은 이제 항종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항종이가 명나라 정치체제에 대해서 비판해서 특히 주원장과 영락제 관련된 건 되게 비판을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그 여기에서 왜 그 강남 지역을 놔두고 왜 북경 갔냐 막 비난을 하는데, 요 항종이가 이제 항종이가 어느 출신이냐면 강남 출신이라는 걸 좀 감안해서 봐야 돼. 이거는요. 자, 근데 여기는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 들어갔겠죠. 일단은 그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왜냐하면 그 강남에 수도를 두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 정치와 경제 중심지가 어디에 다 집중되죠? 강남에 집중이 되잖아. 그러면 그 강북 지역이 소외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강북으로 수도 옮김으로써 강북은 정치, 그 다음에 강남은 경제적인 어떤 균형 발전을 깨하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북경이 영락제 세력 근거지죠. 예. 그 다음에 강남은 너무 자기 정격들이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당시 몽골족들이 확 쳐들어오니까 이 몽골족들 방비하기 위해서는 북경이 나아요. 그래서 북경으로 수도 옮기죠. 그래서 영락제 같은 경우에는 몽골족을 자기가 친정을 했어요. 이 사람은 7번에 갇혀서 친정했는데 결국에 영락제가 어떻게 죽어요? 친정하는 과정이 죽게 돼요. 자연사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북경 천도의 어떤 목적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을 볼게요. 7번은 13년 2차 기출 문제인데, 이게 상당히 이제 뭐냐면, 많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서술할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자, 보면, 가상이 나타난 배경을 대교육 측면에서 서술하시오. 그리고 기획과 관련된 사항을 가져온 재정개혁의 배경을 가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보고, 이 개혁의 내용의 결과를 당시 조세제 운영 문제점을 중심으로 상수하시오. 그리고 이후에 옹정연간의 조세대의 변화 과정을 서술해 보시오 있는데, 자, 일단은 가에 관련된 이제 사항이 보면 대외적인 어떤 측면을 쓰면,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뭐야? 요거는 1번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첫 번째 내용은 북로 남해 중에 외와 관련된 것들인데, 이건 영파의 난이죠. 영파의 난 이후에 후기 왜구가 상당히 득표게 되죠. 이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마시를 얻다. 이 마시는 주로 북방민족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정통 그 왕조들이 했던 그 교육 형태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했을까요? 몽골족. 예. 그 몽골족들을 뭐 막기 위해서 마시를 열었는데 이 마시를 열어봤자 또 약탈이 심하니까 잠시 중단됐어. 그러다가 어떻게 다시 열어요? 장거령 때 다시 마시를 열죠. 예, 이런 내용들. 자, 그래서 이제 대외교육 측면의 배경은 요걸 쓰시면 가는 영파의 난을 중심으로 이렇게 쓰면 되고, 나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몽골족 해오를 하기 위해서 경수의 병내에 마시를 열었다가 그 오히려 몽골족들이 산발적 공격을 받아서 다시 마시를 폐쇄했다가 장거정이 다시 연 그 내용들 쭉 쓰시면 돼요. 대외 배경을. 자, 그 다음에 기획과 관련된 재정적 배경을 가와 관련된 것을 쓰시오. 그래서 그 당시 장거정 개혁 그 정책 중에 일조편법 있죠? 그래서 일조편법은 이제 그 내용 보면 태창의 곡식이 가득하여 명나라 재능이 풍부하다. 이 내용에서 일조편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일조편법 실시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은경제 보급, 대토지 소유 확산, 이갑제 보급, 그다음 상품화폐 경제 발달 있지만 여기는 가와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북로남해. 그래서 북로남해 때문에 군사비 지출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그 군사비 지출을 뭐 막기 위해서 그 뭐냐면 그런 정책들을 펼쳤다. 이런 것들을 쭉 쓰시면 돼요. 일조편법 내용의 배경으로서. 자, 그 다음에 일조편법에서 이제 옹정연간의 조세제도 변화. 뭐 일조법의 지정 문제죠. 근데 일조법의 지정 문제의 어떤 내용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 쓰려면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그 일조편법 쓰지 말아야 되겠죠. 왜냐면 일조편법은 일반 얘기했잖아. 여기에서
그래서 옹조 영강까지 그 이후니까 그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거든요. 지정언제만 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지정언제 쓰면 옹조영강 지정언제 쓰라고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일주분포 외에도 제가 뒤에 나오면 713페이지에 적어놨는데 대단한 많은 그 제도를 적어놨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일주분포 외에도 그 당시 뭐 그 자봉 투계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국남 평리 제도, 뭐 군정 군역법 제도가 있고 등등등 여러 제도도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게 쭉 정리해놨으니까 보시는데 요런 식의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네. 이거는 기출 2차 기출 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어디를 바탕으로 정리했냐면 그 당시 그 강자중국사 아시죠? 네, 강자중국사 있는 내가 간혹가다 있는 걸 정리했고 그 다음에 그 명청시대 재정사란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을 관련된 거 요약을 했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 716페이지에 보면 명나라 초기 때부터 해서 청나라 때까지 조세제도를 정리를 쭉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교과서나 통론의 수준을 넘어서 좀 전문적인 내용들이야. 예.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 다 볼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공부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 요걸 볼 때 이제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지정음제하고 일조분포하고 뭐 이갑제 정도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중간중간에 뭐 여러 가지 가덕기 법, 식당법, 그 다음에 이제 군정 군역법, 그 다음 간수 간해법 등등등등등 쭉 있는데 요게 가끔씩 강약용사에 나와요. 예. 그래서 근데 그것까지 다 볼 필요 없으니까 그냥 동계에 있는 내용들만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8번 문제 볼게요. 8번. 자, 8번 문제 보면 다음 상주문에 따라서 위반한 정책에 끼친 영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북경의 각 그 위의 간원들은 녹봉을 남경에서 쌀로 받습니다. 여기 위가 있는데 위라는 거는 뭐냐 군사 관련된 거야. 그래서 문관 관료들라는 거 뜻을 관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남경에 가서 이제 봤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점이 나냐면 그때 쌀로 받아요. 남경에 가서.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했더니 지금 우리나라는 되게 국토가 좁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중국은 땅이 되게 커. 근데 북경에서 남경까지 가라. 그럼 몇 달 걸리겠어요, 이거? 한두 달 넘어. 말 타고 가도.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 누구 시킬까? 상인들이 시켜. 상인들이 가갖고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그 남경에서 쌀을 받고 그 다음 북경을 운송할 때 북경 운송비가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금을 받아가지고, 은을 받아가지고 전달해 주는 거야. 그럼 그 중간에 상인들이 뭐예요? 막대한 이득을 또 챙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민원을 넣은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북경에서 은으로 달라. 그럼 중간에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익금을 수수료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그걸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몇 년 때 상소냐면, 영종 원년 때, 1436년 때 상소죠. 15세기 초반 때 상소인데,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은으로 봉급을 주니까 세금 또한 어떻게 됐어요? 은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은납화가 진행이 되기 시작해요. 결국에는 이 은납화를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이 뭐냐면 일조편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명나라 때 이제 여러 가지 명중기 때부터 등장한 사회경제적 변화상을 이제 관련된 문제들인데, 일단 이 시기는 황금 작물들이 재배가 많았죠. 황금 작물이라는 거는 팔아도 돈이 되는 작물들 말한 거죠. 그래서 황금 작물들이 많이 재배됐다. 그래서 주로 어떤 것들일까요? 일단 고구마, 감자, 면화, 차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보면 뭐 사천 호강 지역에서는 차가 유명했고, 복권, 강선의 물감, 사탕수수, 상동의 목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 보초제거사를 설치했다. 보초제거사는 뭐냐면 이제 명나라 초기 때 설치했던 통화기구야. 그래서 명나라 때는 처음에 원나라의 정책을 받아서 원나라 때 뭘 발행했죠? 교초를 발행했죠. 종이집행. 자기들도 종이집행 보초를 사용했어요. 보초. 그래서 보초하고 동전을 이제 본의 아파서 삼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에는 전쟁 막 끝나기 때문에, 혼란이 끝나기 때문에
그 자연경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널리 유통되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명나라 중기 때부터 이제 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사용했는데, 이때는 동전이 본위화폐가 아니라 뭐라는 건 은이 본위화폐야. 그래서 은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명초기 때의 화폐 정책을 대변하는 게 뭐냐? 보초 제거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명나라 초기 때, 그 전의 내용이야.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각호에 따라서 호등에 따라 포온을 납부했다. 포온은 언제 납부한 거야, 이거는? 원래 강북 지역에 징수했던 원나 세목이죠? 나중에도 시험 문제 나오는데, 몽골족은 이제 그 정통적인 세제하고 이제 약탈 세금을 제도화시켰는데, 강북 지역에서는 정통적인 제도인 세장과 약탈을 제도화시킨 가차를 뒀고요. 세장은 이제 정세와 지세 중에 하나를 선택했고, 가차는 그 사조와 포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사조는 비단을 갖다 바치는 거고, 포온은 그 뭐냐면 은을 납부하는 건데, 나중에 초나와 바꿨죠. 그래서 답이 틀리죠, 이거는. 그 다음, 니은은 섭종료의 어떤 그 주도한 강국의 반란이 났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은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이제 시장에 은이 유통되니까 은의 수요가 증가됐잖아요. 그래서 15세기 중엽부터 은강산 개발이 많아져. 근데 중국은 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강산의 개발이 되게 힘들거든요. 하여튼 그때 이제 강서성에서 농민부터 섭종로가 그다음 은강산을 개발해갖고 이제 했는데 간청에서 강산을 폐쇄시킨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열받아갖고 반란을 일으킨 게 뭐냐면 섭종론의 반란이에요. 예. 이난이 요거는 통론에도 없고 한중에도 없고 강자에도 없어요. 제가 어디에서 찾았냐면 그 민음사에서 나온 그 중국사라는 책이 있어요. 예전에 한 20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 거기에서 찾았어.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맞고요. 답이 기읍과 니을이죠. 답이 2번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 자, 다음 글을 읽고 신사층의 형성 배경을 두 가지 기수해보고 밑줄치 이제 신사층의 사회경제적 역할 중 문화적 역할을 대60자 이내에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신사층이라는 게 밑줄치 부분이 아마 신사 여기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신사층의 사회문화적 역할로 쓰라고 하면 되지. 꼭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 집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하여튼 그 명청시대 때의 지배계급은 신사죠. 그래서 신사계는 현직관료와 퇴직관료, 그다음 학위 수요자 같은 이루어졌던 계층들인데 이 세력이 처음부터 뭐냐 강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가거제 부활과 학교제도 가거제도가 연결됐죠. 그러면서 학위 수요자들이 실제 많이 배출되면서 한 특권 세력이 됐고, 그 다음에 이들은 또 우면 정책이 있죠. 그래서 요역과 우면의 특권을 소유하고 있죠. 요역을 감해주고 면제해주는 그런 특권을 갖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이용해서 대토지 소유자도 확대돼 나갔고, 그다음 이갑제 붕괴 속에서 이갑제 대신할 수 있는 세력들이 이제 항촌에 있었는데 이들이 신사니까 이걸 대신하게 됐죠. 이걸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형성 배경들 보시면 되고, 문화적 역할 같은 경우에는 한총사에서 민중의 교화도 했고 교육도 담당했고, 그 다음에 공공 부문의 어떤 사업에 대해 건의나 조언도 해줬고요. 여론 조성 이런 것들 등등 많은 사업들을 했다. 문화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것들 쭉 쓰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보면 720페이지에 제가 명장시대 때 그 신사와 송의 사대부를 비교한 내용이 있어요. 그거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자, 10번 문제 볼게요. 자, 10번 문제 보면 보기는 중국 역대 왕조의 대표 사회계층이다. 시대에서 나열한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먼저 볼게 뭘까요? 먼저 볼게. 경대부죠. 네, 공경대부. 공은 이제 제후를 의미하는 거고, 경대부는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시실들을 얘기하는 건데, 장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춘추 전국시대 때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귀족. 위진남북조 시대 때 문벌귀족을 얘기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 사대부. 그 다음에, 명청시대 신사계층. 그래서 답은 기을, 니은, 디귿, 니은이니까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721페이지에 거기에 그 중국의 지배 세력의 변천 과정을 정리해 놨어요. 그걸 표를 이제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자, 다음은 명나라 말기 때 그 중국에서 일어난 봉기에 대한 기록의 일부다. 이를 읽고 문헌에 답하시오. 그래서 이 강소 지역은 이제 오늘 양쯔강 지역인데, 강소성을 의미한데, 거기 인구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직계를 갖춘 옷감을 자는데 기호가 있고, 기공이 있죠. 그 밑에 일어난.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명나라 말기 때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금을 양쯔강 중류에, 양쯔강 하류 지역에 많이 부과했는데, 상세니, 뭐 강세니, 그때 한간들 파견해서 징수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기공에게, 기호에게 많은 그 뭐냐면 세금을 징수하니까 그 밑에 있는 기공들이 파업을 했어. 저항을 했죠. 직용의 번이라고 하죠. 예, 그 직용의 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위의 사건은 명중협 이후에 경제발전 배경이 나왔다. 이런 경제발전이 촉진했던 조세제도 변화. 뭘 써야 되겠어요? 일주편법 내용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발달과 그 다음에 은혜 확산이 되면서 여러 가지 잡세를 정세와 지세로 두 가지 나눠서 내는 일조편법으로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자본주의 맹하론에 적용하여 명말 청취의 경제 발전을 해석하고 올 때 위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30절 이내에 쓰시오. 자, 명나라 시대 때 이제 전반적인 그 생산 방식은 선대제예요. 그래서 이제 상업자본, 물주들이 이제, 물주가 이제 자본을 대주고 밑에 송업자들을 이제 지배하는 형태인데, 근데 이제 명말 때, 명중기 때에서 말 때까지는 좀 특이하게 소주나 항주 지역에서는 그 견직물 생산 방식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매뉴패처 방식이 등장해요. 좀 더 발달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그 기호들은 직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기공을 고용해가지고 뭐냐면 통제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모든 걸 이제 한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생산하는 매뉴패처 방식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상업자본에서 산업자본의 형태에 등장하게 된 거예요. 좀 더 발달된 형태야. 근데 이게 전반적인 게 아니라 주로 소주나 항주 같은 발달된 도시, 주로 고급 견진물을 생산하는 곳에서 이런 방식들이 보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견진물 생산 방식에서 메뉴표처가 등장했고, 이런 것들 이제 은혜 유통수단에 쓰여서 상품화폐 경제가 촉진됐다. 뭐 이런 내용도 좀 쓰시면 돼요. 그래서 자본주의 맹하는 명마청초 사회를 형성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지금 중국학계에서 상당히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동계나 한의 중에 그 자본주의 맹하는 부분 있죠? 그거 좀 공부해 두세요. 아마 시험 문제는 단송 병용력 문제보다는 자본주의 맹하론 쪽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보죠. 11번. 자, 이거는 정화의 대원전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 실처에 거쳐서 이제 그 정화의 남의 원전을 이제 하게 되는데, 시기적 15세기 초 영락제 때 시기예요. 그래서 1405년부터 1431년까지 그 했던 것이 이제 정화의 남의 원정이고요.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 이 시기 때의 정세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보면, 자, 여기 베트남 북부의 내왕조는 명예 지배를 물리치고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맞죠? 그래서 15세기 초에 베트남에 내왕조가 있었어요. 내왕조는 누가 세웠죠? 레라이가 세웠던 건데, 그 전에 이제 베트남이 잠깐 20년 동안 누구의 지배를 받았냐면 북부 베트남이 명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이 레라이가 명나라를 물리치고 세운 국가가 레왕조예요. 그래서 이 레왕조는 형식적으로 명나라의 조공사절단을 파견했지만 내부주로 군주를 황제에 칭했어요. 그러니까 내지 외양체제를 칭했던 왕조죠. 그 레왕조에 좀 기억할 게 뭐냐면 이 레왕조는 나중에 남조의 참파를 점령했죠. 그래갖고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을 통일시켰던 왕조예요. 이 레왕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타이족이 세운 아유티아 왕국이 그 변홍사의 해상무역을 통해서 안정적인 국제관계를 바탕으로 번영을 누렸다. 맞죠? 그래서 이 아유티아 왕조는 14세기 중엽에서 18세기 중엽까지 있었던 왕조인데, 전에 어떤 왕조가 있었죠? 수고타이 왕조가 있었죠? 그래서 수고타이 왕조를 멸망시키고 미얀마 캄보디아 투쟁 속에 성장한 왕조고요. 중국의 어떤 정치 이념을 받아들여서 어떤 정치 체제를 중국식 관료 체제를 확립했고, 그 당시 또 뭐냐면 대모를 통해서 상당히 발달했던 나라다. 예.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하여튼 그 왕조가 있었고, 요 아유티아 왕조는 나중에 누구한테 망하죠? 꽁파요 왕조한테 망하죠. 그리고 꽁파요 왕조를 멸망시킨 물리친 왕조가 어떤 나라? 지금의
자크의 왕조예요. 네, 그 다음에 자크의 왕조 넘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슬람 국가 물라카 왕국은 지리적 입점을 이용해서 중국과 인도를 잇는 중개 무역을 번영 누렸다. 자, 물라카 왕조는 어디에 있었던 왕조냐면 오늘날 말레이 반도 지역에 있었던 왕조인데 그 물라카 해협 지역 있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국제 무역이 상당히 번성했던 왕조다는 거죠. 그래서 물라카 왕국 초창기 때 이슬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슬람교들과 계속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슬람화 됐어요. 이슬람 왕국은 변화가 됐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번성했던 왕조였지만 16세기 초반에 포르투갈 공격을 받고 점령을 당하죠. 예. 그래서 이 물라카 반도 일대는 나중에 네덜란드, 마지막으로 영국이 점령하죠. 오늘날 어디예요? 말레이시아 반도. 예. 말레이시아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남인도에 비자르 나라 왕국이 있었는데, 이때 중국, 유럽, 동아프리카에 있는 동서교육의 번영을 이뤘다. 맞죠? 그래서, 요때 이제 시기에 보면, 14세기 때 보면, 15세기 때죠? 15세기 보면, 북인도에 어떤 왕조가 있었어? 델리 슐타 왕조가 있었고, 그래서 남인도 지역에는 신득의 왕조였던 비자르 나가르 왕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비자르 나가르 왕조는 인도양 무역의 중심지로서 상당히 고급 면직물 항로 교육이 되게 유명했던 걸로 했는데 그 왕국의 주요 항구가 뭐냐 캘리컷이야. 캘리컷은 오늘 캐커타가 아니에요. 네, 그 벵골 지역 있죠? 벵골 지역의 캐커타가 아니라 그쪽 뭐냐 인도양 쪽에 이쪽 동방 쪽에 있는 거고 그 서쪽에 있는 캘리컷이라는 또 그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상당히 항로 무역이 발달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교과서에 나와요. 이 비자르 나가르 왕조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5번을 보면, 북인도의 이슬람 국가의 무굴 제국은 간용적인 종교 정책을 바탕으로 데칸 고원 세력까지 확대시켰다. 요거는 뒤에 있는 거. 그래서, 무굴 제국은 나중에 16세기 때 바베르가 건국한 거죠. 그리고 이제 데칸 고원까지 쭉 내려간 것은 그 17세기 넘어와서요. 어느 왕조 때 왕이었냐면 아우랑 제부 왕조죠. 아우랑 제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앞에는 간헐적인 종교 정책은 악바르 대제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그 데카노까지 세력 확장했던 아우랑 제부는 간헐 정책이 아니라 뭐죠? 이민족 배타했죠. 이슬람 그 뭐냐 원리주의니까 그래서 신주를 탄압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대적으로 안 맞아요. 이거는요. 그리고 제가 그 724페이지에 그 악바르 대제하고 아우랑 제부의 업적을 정리해 놓은 표가 있거든요.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자주 나오더라고요. 인도사에. 그래서 재작년에도 한번 그 악바르 대제에 관련된 문제 나왔죠. 자, 그래서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거니까 5번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볼게요. 잠깐만 이게 문제가 번호가 좀 잘못된 것 같네. 이게 12번이고, 거기에 이제 그 725페이지에 12번 또 있네요. 12번을 13번 곤치세요. 그게 맞아. 네. 번호가 13번 맞고, 그 다음에 14번. 12번은 중복이 됐어. 이 13번만 곤쳐주시면 돼요. 자, 이 밑줄진 기획과 미음에 대한 설명 오는 것은, 이거는 이제, 명말 청초 때 어떤 그 정치 상황들 이제 쭉 얘기한 건데, 자, 이 예문은 이제 뭐냐면 이자성의 난해에서 명나라가 망한 다음에 청나라가 중국 본토를 지배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남명 정권이 등장하고 이 남명 정권도 결국에 청해에서 멸망당하죠. 이 과정들을 쭉 기술한 거예요. 자, 그럼 내용들을 이제 보면 자, 강군이 유적을 토벌하지 못하고 단군 377년 아마 그 한국 사람이 쓴 것 같은데 자, 북경선 함락되면서 의종이 스스로 목을 메어 순국하였다. 예. 의종은 누구야? 숭정제죠? 숭정제 마지막 그 명나라 황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획에 대한 설명 오는 것은 그러니까 기획과 미움에 대한 설명 오는 거니까 보면 기획을 보면 한간을 강세사로 전국을 파괴한 민변을 초래하였다. 이건 직용의 변인데 요거는 그 숭정제가 아니라 신종 망력제예요. 예. 그래서 신종 망력제 때 군사비 주시 많으니까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간을 강세사로 파견해서 한간이 징수를 가정해서 폭력배를 동원하고 규정 이상 징수하니까 곳곳에서 직용해변 같은 반란들이 일어났어. 그래서 명나라의 그 정치에서 상당히 불행한 것은 이 망력제가 상당히 오래 정치를 했죠.
제일 무능한 황제인데 불구하고 거의 40년 동안 통치를 했죠.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그 관련된 그 황제가 만년째예요. 예, 신종.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이제 보면요. 자, 2번에 보면 이제 명예 부흥운동 반란을 일으켜 황제를 즉위했다. 이 오상계인데, 이 오상계가 맞죠? 그 오상계가 이제 나중에 그 무슨 반란을 일으켜요? 3번의 난을 일으키죠? 강희제가 철권 정책을 하니까 3번의 난을 일으키는데, 그때 내걸었던 게 뭐냐면, 그 한조 왕조의 명예 부흥을 기치를 내걸었어. 근데 많은 사람이 동조 안 했어. 왜? 그 남명 정권을 멸망시켰던 사람들이 오상계를 비롯한 이제 항복한 명나라 장군들이거든. 예. 일종의 이들을 뭐라고 한간이라고 하죠. 한간. 예. 그래서 이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청군에게 힘을 보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디귿 이자성인데, 이자성은 대서국을 세우고 왕에 즉위했다. 자, 대서국을 세운 사람은 이자성이 아니라 이자성과 같이 농민반란을 일으켰던 장항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장항충은 이제 사천성에 들어가고 이제 그곳에 대승국을 세우고 대서국을 세웠는데, 문제 이 사람이 거기에 사천성에 들어가면서 외부 나가지 않고 거기서 킬링피드 같은 거의 대규모 학살을 해요.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요. 예, 왜 죽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대신에 이제 장영춘이 대서국을 세웠고, 그 다음에 이자성이 세운 나라는 대서국이 아니라 대순국이에요. 대순국. 예. 그래서 이제 이자성이 이제 대순국을 세웠다. 그 다음에 4번은 강남의 부호들이 평양으로 그러니까 봉황이죠. 이주시켜 반정부 세력을 약화시켰다. 요거 누가 했던 정책들이냐면, 이거는 이제 그 명초기 때 주원장이 했던 사람이에요. 이 주원장은 농민 출신이죠. 그래서 평소에 지주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 그래서 그 당시 건국 과정에서 그들에게 이제 힘을 빌렸지만 집권하면서 대규모 수청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집권하고 나서 강남의 반지주 정책을 했어. 강남 반지주 정책. 그래가지고 강남의 지주들의 땅을 다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나눠주는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이들을 어디도 강제 이주시키냐면, 삼입시켰냐면 평양이라는 곳으로 강제 이주시켰어요. 이 평양은 어떤 곳이냐면 주원장의 고향이에요. 그 왜 고향으로 이주시켰겠어요? 이들을 감시 통제하기 위한 거죠. 예. 그래서 반지주적인 정책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은은 이제 나중에 강남에서 세워진 남명 정권인데, 그 대표적 인물에서 북벌하여 남직을 포위한 영평왕이 있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남방에 제후를 칭했던 사람 중에 연평왕이 있는 게 아니라, 연평왕은 여기서 누구예요? 예, 연평왕은. 여기에서 이 사람은 그 정성공이죠. 정성공이 그 영력제로부터, 남명 황제 때 영력제로부터 자기들 받고, 그 10만 병력을 동원해서 한때 남명의 수도 남경을 회복하려고 했어요. 예, 예전에. 그래서 이제 그 남명의 수도가 남경이었는데, 그때 뺏겼거든요. 그 공격위해서 했지만 실패했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명황조의 유족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영평왕은 정성공으로서 관련 없는 사람이고, 유족이 아니에요. 유족을 도와줬던 사람이다. 정성공은 나중에 남경에 이제 공격했다 안 돼가지고, 물러나고, 어디로 갔어요? 대만으로 갔죠. 대만은 그 당시 누가 지배하고 있었죠? 네덜란드가 있었죠. 네덜란드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네덜란드인들을 쫓아내고, 거기를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강희제 때 이제 여기를 지배하게 되죠. 쳐들어와서 점령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대만이 중국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참고 대만은 예전에 뭐라고 불렸냐면, 유구라고 불렸어요, 유구. 그래서 보통 유구하면 르꾸 왕국만 생각하죠? 근데, 대만도 한때 유구라고 불렸다. 다만 이제 한자가 달라. 거기에 인번자가 더 들어갔을 거야, 아마. 약간 한자가 드는데, 그 대만이라는 명칭은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건 19세기 때 생긴 명칭이고, 예전에 루쿠 했어요. 유구 한자로 적을 때 유구라고 했고, 오키나와가 같은 발음이지만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을 볼게요. 14번. 자, 14번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권룡제 활동 내용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계 마지막에 청나라가 활발한 그 정복정책을 통해서 오늘날 중국의 영역을 이제 완성을 시켰는데, 그 활발한 이제 건국 활동을 벌였던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이 황제가 권룡제죠. 권룡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지역명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A를 볼게요. A. 자, 이 A 지역은 이제 어느 지역이냐면, 이 A 지역은, 그 당시 이제 그 이리라는 지역이, 이리. 신강 지역의 중심 도시였던 이리 지역이죠. 청나라 때. 그래서 이제 그 이리가 그 당시 이제 그 신강 지역의 통치 규域이었어요. 중심 도시였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걸룡제는 이리를 점령했는데 왜 점령했냐면 중가우 부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이 중가우 부족은 그 오일라트 부족의 한 파예요. 원래 몽골족들은 이제 이때 만주족에 거의 예속화됐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개겼던 부족이 있어. 이게 뭐냐, 중가드 부족이야. 예전에 오일라트 부족의 한 부족이었는데, 그래서 강이, 옹정, 걸룡까지 계속 그 중가드 부족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예. 그래서 이 중가드 부족들이 만주 지역을 떠나서 어디까지 갔냐면, 신강 위구르 지역까지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신강 위구르 지역에 있었던 중가드 부족들의 반란을 진압을 했어. 그래서 그 A 지역, 신강 이리 지역에 이리 장군을 뒀어요. 그래서 이리 장군의 주방 장군이 이제 그 지역을 통치하도록 했죠. 예. 근데 이 신강 위구르 지역은 나중에 누구하고 갈등을 빚게 되죠? 러시아하고 갈등을 빚게 되죠? 그래서 맺어진 조약이 뭐예요? 이리 조약이야. 그래서 이리 지역은 중국이 갔지만 그 이리에 부속된 병방 여러 지역들은 누구한테 뺏긴 거야? 러시아한테 뺏긴 거야. 그래서 상당히 불평등 조약으로 이제 유명한 것들인데, 자,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B 지역은 어디냐 하면, 이 B 지역은 연화예요. 연화. 연화는 이제 만리장성 북쪽에 외곽 지역에 있는 곳인데, 청나라 때 이궁이었던 피서상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명하죠. 박지원이 쓴 연화일기. 연화일기는 북경까지 갔다가 그 당시 청나라 걸룡제가 저쪽 연화도 이제 피서 가니까 가서 썼던 그 뭐냐면 기행문 연화일기잖아요. 그래서 이 연화일기는데, 연화는 그 당시 이제 피서지기도 하면서 그 당시 그 올 때 이제 막대한 군사훈련을 또 보여. 그 당시 몽골족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달라이나마나 판체나마를 불려서 또 대담을 하고. 이건 뭐냐면 연화를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몽골족들을 통제한 거야. 왜냐면 몽골족들이 그 당시 뭘 많이 믿었어요? 남아군을 믿었죠? 예.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모임이었다. 예, 그런 것들, 행동이었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달라이나마가 이제 있고, 그 남아귀에 또 제2인자가 누구냐면 판체나마가 있어. 그래서 이 달라이나마와 판체나마를 적절하게 통제를 하면서 이 몽골족도 통제를 하려고 했다.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시는 어디까, 시는? 예전에 그 청나라의 옛 수도였던 심양이죠. 심양. 심양. 그래서 심양은 그 당시 이제 그 1대 황제였던 느두바치, 2대 황제였던 혼탕치에 살았던 수도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황제 능가, 그 다음에, 황비 능이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왕들의 황제 능가 비가 있기 때문에, 청나라 황제들이 자주, 갔던 곳이야. 참배해달라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D인데, D는 이제 양주나 시주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운하의 중심지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그 명청시대 때 유명한 상업의 중심지야. 양주상이 시주상이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처음에 양주가 되게 그 번성했고 나중에 시주가 번성했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어떤 분은 상하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상하이 아니에요. 상하이는 그 당시 조그만 농촌의 그 도시에 어촌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양주에 속해 있는 조그만 어촌이고, 상하이가 커진 건 언제 때부터요? 개항 이후죠, 개항 이후. 이거는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A1위 지역의 중간의 부족을 무적으로 정복하고 주방장군을 배치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B 지역은 이제 조상의 능물을 배할 의식을 교양하고 한국의 영향을 베풀었다. 이거는 B 지역이 아니라 어디예요? 예전에 고궁이 있었던 고도였던 심양이죠. 예. 그 다음에 C는 티베트의 판체나마 영국의 메카드니에 사셨다는 접근인데, 이거는 C 지역이 아니라 B 연화 지역이야. 연화. 그 다음에 D는 하도 총독과 조원 총독을 소집하여 하곤과 조원을 전공했다. 자, 요거는 양주 또는 시주 맞죠? 그래서 그 당시 그 걸룡제가 그 강남 지역에 자주 순행하면서 뭐냐면 이런 것들을 정비를 했어요. 왜 운하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 당시 북경의 젖줄, 뭐냐면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운하 정비에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그 청라 시험에 이제 청라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은 강의, 걸룡, 옹정제 때 항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729페이지에 청대의 역대 항제 업적들을 쭉 정리했어요. 예, 그런 것들 이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볼게요. 15번. 자, 밑줄진 부분에 가리킨 제도의 명칭을 쓰시오. 그래서 옹정제가 성왕이 강희제의 실패에 교훈 삼아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다. 왜냐면 이제 강희제 때 이제 약간 이제 즉위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즉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고치고자 했던 것이 항태자 밀봉법이야. 항태자 밀봉법의 특징이 뭐냐면 미리부터 태자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 한번 쭉 지켜봐. 그리고 나서 황제가 얘는 괜찮다 해가지고 미리 이제 자기가 원했던 인물들 이제 알을 적어놓고 밀봉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죽은 후에 열어보게. 그래서 만든 것이 항태자 밀봉법이다. 그래서 이제 항태자 밀봉법을 통해서 뭐냐면 유능한 황제를 뭐냐면 선발하게 한 거죠. 예전에 명나라처럼 뭐냐면 그 장난만 하면 적장자가 꼭 유능한 편은 없잖아요. 그리고 뭐 그 몽골식 제도처럼 뭐냐면 힘이 강한 자만 황제가 되면 어떻게?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절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태자 밀건법 또는 저희 밀건법 이런 말들이 이제 만들었다. 옹정제의 어떤 그 내용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6번은 이제 보면 16번 문제는 좀 쉬었다 하죠. 이 부분이요.